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도 밥을 뜰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잔고 확인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8억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2,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남자예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연은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견 제조업 회사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25세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차장, 부장을 거쳐 영업이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회사를 위해 전국을 누비고 해외 바이어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때로는 가족과의 주말을 반납하면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퇴직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고 5년 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하니 8억 원 남짓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은 제 손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한 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녀석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어요. 아내와 오래전부터 의논해온 계획이었는데 아이를 캐나다로 유학 보내자는 거였죠. 아내도 함께 가서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서울에 남아 계속 일을 하면서 송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러기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정착한 곳은 캐나다 엘버타주 캘거리였습니다. 밴쿠버처럼 살인적인 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캐나다였어요. 렌트비에 식비, 아들 학비까지 합치면 매달 550만 원은 꼬박꼬박 보내야 했습니다. 캘거리에서 그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울에 혼자 남은 저는 달랐어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 녀석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면 그 도시락이 하나도 초라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생활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송금하고 나서도 제 생활비 정도는 남았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들어오는 돈이 없어졌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달 55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더라고요. 8억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매달 550만 원씩 보낸다면 8억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2년이 채 안 됩니다.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을 버티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 뒤에 노후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저는 아무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들이 사립학교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한번 알아보자고 했어요. 사립이면 공립보다 학비가 2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8억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는 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부동산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진입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주식이 낯선 건 아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소액으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를 100만 원, 200만 원씩 사뒀다가 오르면 팔고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해왔습니다. 크게 잃은 적도 크게 번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다고 자신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소액으로 건드려본 경험을 가지고 안다고 착각한 것. 그 오만함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하면 되겠구나.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쯤 지나던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 광고를 띄웠는데
주식 리딩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운영한다고 했고 수익 인증 자료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2천만 원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잠시 망설였어요. 설마 저런 게 진짜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조급함이 판단력을 조금씩 흐리고 있었거든요. 매달 550만 원씩 빠져나가는 통장을 바라보면서 8억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 아들 사립학교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압박이 저를 결국 리딩방 가입 버튼으로 이끌었어요. 혼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리딩방에 가입한 건 퇴직 이후로 가장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월 회비가 꽤 됐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8억 중 몇십만 원이고 그게 몇 배로 돌아온다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이미 끝나 있었거든요. 운영자는 스스로를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5년 넘게 기관 자금을 굴렸던 사람이라고 했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서 이 방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올라오는 수익 인증 캡처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계좌 사진들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오랜 직장 생활에서 뼛속 깊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가입하고 며칠이 지나자 운영자가 첫 번째 종목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 손절 기준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끌어안은 채 소액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500만 원만 넣어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자 운영자가 매도 신호를 보냈고 저는 그대로 따랐어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손쉬운 일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어요. 두 번째 종목도 올랐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달이 끝날 무렵 500만 원은 어느새 800만 원 가까이 불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3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낸 거였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더 과감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00만 원에서 두 배로 늘려서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운영자가 추천한 종목이 또 올랐고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두 달이 끝났을 때 500만 원으로 시작한 돈이 2천만 원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두 달 만에 4배 가까운 수익을 낸 거였습니다.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던 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캘거리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여보, 나 요즘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있어.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켜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좀 더 확실해지면 말하자. 그때 가서 놀라게 해주자. 그런 생각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리딩방 안은 매일 활기가 넘쳤어요. 운영자가 새벽부터 시장 분석 글을 올렸고 회원들은 서로 수익 인증을 나눴습니다. 나 오늘 200만 원 벌었다. 저는 오늘 500 넘겼다. 그런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꾼처럼 그 글들을 읽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도 그 안에서 뭔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운영자는 회원들을 잘 다독였습니다. 손실이 나는 날이면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했고 흔들리지 말고 버티라고 했어요. 수익이 나는 날이면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쩐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혼자서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온 기러기 아빠에게는 그 방 안의 분위기가 일종의 공동체처럼 느껴졌거든요. 3달째로 접어들 무렵 운영자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종목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진짜 수익을 원하는 회원들에게만 공유하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VIP로 등급을 올리면 접근할 수 있다고 했고 추가 회비를 내야 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익이 워낙 좋았던 터라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라면
믿어볼 수 있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VIP로 전환하면서 추가 회비를 냈습니다. VIP 방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일반 방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운영자가 올리는 글의 수준도 다른 것 같았고 다루는 종목들도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레벨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처음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4천만 원까지 한 번에 넣기 시작했어요. 8억이 있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잃어도 다시 넣으면 된다는 근거 없는 배짱도 함께 자랐어요. 수익은 계속 났습니다. 4천만 원을 넣으면 500만 원, 600만 원씩 돌아왔어요. 석 달이 지난 시점에 저는 계좌를 펼쳐보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8억에서 꺼내 투자한 돈이 어느새 2배 가까이 불어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8억 전체를 넣은 건 아니었지만 그 수익이 눈에 보이자 마음속 어딘가에 빗장이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초반 석 달 동안의 성공은 철저히 계산된 미끼였어요. 작은 수익을 꾸준히 경험하게 해서 경계심을 지우고 투자금을 조금씩 키우게 만들고 마침내 진짜 큰 돈을 끌어넣을 때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판단력이 무뎌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리딩방에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계좌 잔고 확인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62살 남자의 일상이 통째로 주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내한테서 전화가 올 때면 저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아들 이야기를 전해주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내일 장이 어떻게 열릴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게 문제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석 달 동안 쌓인 수익과 자신감, 그리고 운영자에 대한 신뢰가 한데 뭉쳐서 제 안에 하나의 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 말만 잘 따라가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는 확신이었어요. 8억을 지키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8억을 2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욕심이 조용히 목표를 바꿔치게 한 거였어요. 그 확신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운영자가 드디어 그 종목을 꺼냈습니다. 운영자가 그 종목을 처음 언급한 건 VIP 방이 열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2-3개 종목을 함께 올리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종목만큼은 반드시 크게 들어가야 한다고. 평생에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냐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분산해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종목은 중소형 바이오 관련 회사였어요. 임상시험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내부 정보를 통해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발표만 나면 주가가 지금의 서너 배는 될 거라고 했어요. 서너 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8억에서 서너 배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저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버텼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VIP 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억 넣었다. 나는 5천 들어갔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 올라타고 있는데 나만 구경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를 움직인 진짜 이유였어요.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 혼자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더 컸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8억 중에서 절반만 넣어도 4억이에요. 서너 배가 된다면 12억에서 16억이 됩니다. 그 돈이면 캘거리 송금 걱정 없이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도 남아요. 아내도 한국으로 데려오고
노후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용거래 신청 화면을 열어봤어요. 신용거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 돈에 증권사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이 나면 그만큼 더 크게 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빚이 고스란히 남는 구조였어요.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넘어갔어요. 저는 8억 중 상당 부분을 그 종목에 쏟아넣고 거기다 신용거래로 빌린 돈까지 더해서 한 종목에 집중시켰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그 규모는 제 노후 자금 전부를 웃도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과 빌린 돈이 한꺼번에 한 종목에 묶인 거였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날 이후부터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장이 열리기 전부터 화면을 봤어요. 오전 9시 장이 시작되면 시선이 화면에서 1시간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밥은 화면 앞에서 먹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갔어요. 하루 종일 숫자를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종목은 매수 직후에 조금 올랐습니다. 5%, 7%, 그 정도였어요. 투자한 금액이 크다 보니 금액으로는 꽤 됐지만 기다리던 서너 배는 아니었습니다. 운영자는 매일 메시지를 올리면서 아직 발표 전이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임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들고 버텼어요. 그 무렵 아내로부터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캘거리에서 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번 달 생활비가 예상보다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소라면 반갑게 받았을 전화인데 그때는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기가 싫었거든요. 주가가 움직이는 그 순간을 놓칠까봐 수화기를 들면서도 모니터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아내는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도 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좀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어요.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아내가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건 제가 아내를 오래 알아온 사람으로서 확신하는 바였어요.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대를 듣기 싫어서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걸 확인받기 싫어서 가장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에게서 입을 닫은 겁니다. 아들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때 한창 학교 적응에 바빴고 가끔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아빠 밥은 잘 먹고 있어. 그런 짧은 말에 저는 잘 먹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장을 보내면서 식탁 위에 식어버린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밥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어요.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임상 발표는 언제 나오는 거냐는 질문이 VIP방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자는 조만간이라고 했어요. 조만간이라는 말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해외 증시 상황을 확인했고 다시 눈을 붙이려고 누우면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신용거래로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고 있었어요. 날마다 조금씩 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잠든 사이에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버텼습니다. 운영자를 믿었고 지금까지 수익을 안겨준 사람이라는 믿음이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설마 이 사람이 나를 해칠 리 없다는 그 근거 없는 믿음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상 발표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주가는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은 채로 좁은 구간 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오르는 날이면 다음 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조금 빠지는 날이면 또 조금 회복하는 시기였어요. 그 반복이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불안이 시작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다림이 투자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좋은 종목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운영자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2달이 넘어가자 달랬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운영자가 물타기를 권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싸졌으니 더 사두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발표가 나왔을 때 수익이 더 커진다는 논리였어요. VIP방 분위기도 다들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어제 500 더 넣었다. 나는 오늘 1000 추가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또 흔들렸습니다. 이미 크게 들어간 상태였는데 거기다 더 넣는다는 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빠진 가격에 더 사두면 나중에 회복됐을 때 손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작동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신용거래 한도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 한도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8억의 노후 자금과 신용거래로 빌린 돈까지 전부 한 종목에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구조가 된 거였어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의 불안과는 결이 달랐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뒤를 돌아봤더니 이미 강의 한가운데 와 있고, 앞을 봤더니 맞은편 강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리딩방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운영자의 말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익 인증 글들은 많았는데 손실을 인증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운영자가 올리는 종목 분석 글도 다시 읽어보니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확신에 찬 단어들로 채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확실히,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들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임상 발표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만간이라고 했다가 다음 달 중순이라고 했다가 이번 분기 안에는 나온다고 했어요.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종목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고 관련 뉴스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영자가 말한 것처럼 임박한 임상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보니 임상 3상은 아직 시작 단계였고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운영자가 말한 임박한 발표라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신용거래로 빌린 돈을 갚고 나면 얼마가 남는 건가? 그 계산을 해보려다 손이 멈췄어요. 차마 끝까지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뗀다는 건 이 모든 게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도 어떻게든 수습하고 방향을 돌려왔어요. 그 오기가 이번에도 작동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손절하면 진짜 끝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VIP방에서 운영자는 여전히 자신 있는 말을 올렸습니다. 더 기다려라, 곧 된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 방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활발하던 수익 인증 글들이 줄었어요. 반면에 발표는 언제 나오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한 글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자는 그런 글에 짧게만 답했어요. 기다려라, 믿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답변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석 달 동안 수익이 났던 건 진짜였을까? 아니면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액에서 수익을 내게 해준 건 아닐까? 그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 이 종목에 큰 돈을 쏟아넣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연달아 떠올랐어요. 주식시장에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종목을 부풀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고 빠지는 방식이라는 것도요. 리딩방이 그런 작전의 출구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기억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안에 있으면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눈앞에서 이상 신호가 하나씩 쌓여가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와 있다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신용거래 이자는 매일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주가는 횡보와 소폭 하락을 반복했고 전체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아내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지금 주가가 어디쯤 있을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 시절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공포가 찾아왔고 밤에 눈을 감을 때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게 몇 달째 아침의 첫 번째 일과였거든요. 미국 시장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은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9시가 되기 10분 전부터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뜨거운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화면을 응시하면서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종목에 거의 모든 걸 걸어둔 지 석 달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기다림에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다를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9시 정각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하한가였습니다. 빨간 숫자가 마이너스 30%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면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 회사에서 임상시험 중단 공시가 새벽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임상 결과가 아니라 임상 자체가 중단된 거였어요. 이유는 중간 분석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가 말했던 임박한 성공적인 발표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화면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 떨린 게 아니라 온몸이 떨렸어요. 마이너스 30%면 하루 만에 투자금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이 열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증권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반대 매매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신용거래로 빌린 돈에 대해 담보 비율이 무너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반대 매매거든요.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하자 담보 비율이 한순간에 기준 아래로 내려갔고 증권사는 그 즉시 제 계좌에 있는 주식을 강제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뿐이었어요. 하한가에 강제로 팔리는 주식들을 화면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 매매가 끝나고 나서 계좌 잔고를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억에서 시작한 노후자금, 거기다 신용거래로 끌어다 쓴 돈까지 합쳐서 한 종목에 넣었던 그 전부가 빚을 갚고 난 뒤에 400만 원 남짓으로 줄어 있었어요. 40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기러기 아빠로 7년을 버티면서 지켜온 노후자금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리딩방 앱을 열었습니다. 운영자가 뭔가 해명을 했을 것 같았거든요. 사과 글이든 설명이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봤더니 해당 앱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도 확인해봤어요. VIP 방이 있던 오픈 채팅도, 운영자가 처음 광고를 냈던 유튜브 채널도 전부 흔적이 없었습니다. 계정도, 글도, 댓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처음 석 달 동안의 수익은 저를 믿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VIP로 유도해서 추가 회비를 뜯어내고 그 종목에 큰돈을 몰아넣게 만든 뒤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설계된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운영자의 실명도 몰랐고 소재지도 몰랐어요. 계좌 이체 내역은 있었지만 그 계좌가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았고 리딩방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임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전국에 수십 명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내였어요. 이번 달 송금을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직 월초였고 캘거리에서는 이미 이번 달 예산을 짜고 있을 거였어요. 렌트비 납부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교에서 이번 주 안에 내야 할 비용도 있다고 지난주에 아내가 말했어요.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400만 원으로는 송금도 못하는 거였어요.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소파에 누웠는데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텼고 미래를 위해 아꼈어요. 기러기 아빠로 7년을 혼자 견뎠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화면 속 숫자 하나로 무너진 거였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탓인지 그것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한 번 왔어요. 이번 달 송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화면만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가 울리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3번을 울리다 끊겼어요.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5번이 울렸어요. 그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첫 마디는 렌트비였어요. 이번 달 집주인한테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학교에서도 이번 주까지 내야 할 비용이 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왜 말이 없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내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간중간 멈추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털어놓았습니다. 리딩방에 들어간 것, 처음에 수익이 났던 것, VIP로 올라간 것, 그 종목에 전 재산을 넣은 것, 신용거래까지 끌어다 쓴 것, 하한가가 뜨던 그날 아침, 반대 매매로 모든 게 사라진 것까지요. 말을 하는 내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끊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수학이 넘어가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저는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혼자 뭘 한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고함보다도 더 깊이 박혔습니다. 혼자 뭘 한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들어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그 중요한 걸 나 몰래 했어요? 그 모든 물음이 단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0만 원이라고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안에 귀국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은 학교 때문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가 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아파트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밥은 냉장고에 남아있던 것들로 겨우 때웠고 씻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소파와 침대 사이만 오갔어요. 아내가 돌아온 날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아내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들고 택시를 탔고 집으로 오는 내내 둘 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서면서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앉자고 했어요. 둘이 마주 앉았는데 아내가 먼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아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화를 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내는 담담하게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신용거래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파트 대출은 있는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물었어요.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걸 메모했어요. 평생 함께 살면서 가계부를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던 사람이 그 순간에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짐을 안겨준 건지를 실감했어요. 아내가 메모를 다 마치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학교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면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현지에서 파트타임이라도 구해서 현지 생활비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본인이 챙겨야 할 것들은 자기가 처리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짐을 나눠주겠다는 말이었는데 그 짐이 애초에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는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담한 얼굴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아직 다 꺼내지 않은 말들이 있다는 걸 오랜 세월이 알려줬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있는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기러기 아빠로 혼자 지낸 7년 동안에도 느끼지 못했던 거리감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리딩방 광고를 처음 봤을 때,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수익이 났을 때 느꼈던 흥분, 그 종목에 전부를 쏟아부을 때의 손떨림, 하한가 화면을 봤을 때의 그 공백,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까지요. 밤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 때까지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귀국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서류들을 꺼내 펼쳤어요.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신용거래 관련 증권사, 서류, 보험 증권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아내가 요청하는 서류를 찾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먼저 신용거래 빚부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이자가 매일 붙는 빚을 끌고 가면 갈수록 구멍이 커진다고 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라도 먼저 청산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판단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꺼낸 게 제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은행에 가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빌린 돈으로 신용거래 잔액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파트에 대출이 얹혔고 손에 쥔 현금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8억이었던 노후 자금이 이제는 대출이 껴있는 아파트 한 채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파트였어요. 아내가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빠듯하다고 했어요. 전세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파트를 처음 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들 녀석이 자기 방이 생겼다며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기억이 지금 이 상황과 너무 달라서 잠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놓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도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냉정하거나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거였어요. 저도 알았고 아내도 알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아내가 귀국하고 나서 열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다가 아내가 조용히 꺼냈어요. 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우리 이 문제를 한 번은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건 당장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짚어보자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캘거리에서 학교를 마쳐야 하고 자기는 현지에서 아들 곁에 있어야 하며 저는 서울에서 지금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데 이 구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 물음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덧붙였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라는 건 안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사기를 당한 것보다 아내한테 상의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혼이라는 단어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자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성사된 건 아내가 귀국한 지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저는 마포구에서 조금 더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딸린 공간이었어요. 그동안의 직장 생활 끝에 얻은 보금자리가 지금은 혼자 겨우 들어갈 만한 방 한 칸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가 짐 정리를 도와줬어요. 말없이 박스를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먹을 것을 몇 가지 채워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아내는 건강 챙기라는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캘거리로 돌아간 건 이사하고 나서 나흘 뒤였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에 아내한테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 우리 일은 당분간 모르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무겁기도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는 게 이제부터 저한테 주어진 또 다른 숙제였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혼자 지낸 7년 동안에도 이런 적막감은 없었어요. 그때는 아내와 아들이 캘거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매달 송금을 하면서 뿌듯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야 저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안도감도 뿌듯함도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만 가득 찼어요. 내가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이유가 지금은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가족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돈을 버는 것, 송금하는 것, 혼자 버티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내면 가족이 든든하고 노후가 안전하고 나중에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둥이 제 손으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남이 부순 게 아니라 제가 내린 결단 하나가 그 모든 걸 쓸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한참이 더 걸렸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창문 안에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방 한 칸, 400만 원,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캘거리로 돌아가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룸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적응한 척하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이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게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도 구분이 안 됐어요. 살림은 단출했습니다. 이사할 때 큰 짐은 대부분 처분하거나 아내 쪽으로 넘겼고 원룸에 들고 온 건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리고 작은 밥솥 하나였어요. 냄비 하나로 국을 끓이고 반찬은 근처 반찬 가게에서 조금씩 사다 먹었습니다. 인생 막바지 62살의 일상이 그렇게 좁아졌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함께 알아봤는데 주식 리딩방 사기는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운영자 실명도 몰랐고 이체한 계좌는 이미 대포 통장으로 확인이 됐으며 리딩방 자체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으려면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담당 수사관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취업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영업이사 경력이면 어딘가에 쓸 곳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요. 하지만 62이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높은 벽이었습니다. 경력직을 원하는 곳은 대부분 50대 초반까지였고 시니어 채용이라고 적힌 공고는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지원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존심은 사치라는 걸 알았거든요. 몇 군데 면접을 봤어요. 한 곳에서는 나이 때문에 팀 분위기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돌려서 했고 다른 곳에서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소유통업체의 영업지원 업무였는데 월급은 예전 월급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수락했어요.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출근 첫날이 기억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출근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그냥 팀의 막내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을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아들한테서 가끔 카카오톡이 왔어요. 아빠 밥은 잘 먹고 있어? 짧은 안부였습니다. 저는 그래, 잘 먹고 있어 라고 답했어요.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차려 먹는 날보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들한테 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 말대로 아이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고 아빠 걱정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생활비 관련된 이야기, 아들 학교 소식, 필요한 서류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단어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 어딘가에 그 말이 걸려있는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TV를 켜두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소음들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억지로 채워넣은 소리가 오히려 침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냥 조용히 먹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엎어두고 TV도 끄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그 조용함이 편해졌습니다. 밥맛을 느끼게 됐어요. 반찬 가게에서 사온 된장찌개가 짜다는 것도, 계란말이가 생각보다 달다는 것도 천천히 먹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사소한 변화였지만 저한테는 작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밥을 먹는다는 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화면에 삶을 빼앗겼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가를 확인하고 밥 먹으면서도 시세를 보고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화면을 들여다봤던 그 몇 달이 얼마나 이상한 시간이었는지를요. 지금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조급함은 정말 무섭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은 누구든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조급함을 누군가가 교묘하게 건드렸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 조급함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원룸으로 들어오는데 핸드폰에 아들 사진 한 장이 와 있었습니다. 캘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교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학교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 웃음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았어요. 원룸 한 구석에 혼자 앉아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후에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사진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잘 지내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그날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아내와의 관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8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내일 아침도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붙들 수 있는 가장 작고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